네. 자, 청약 상대방의 지위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승낙 여부의 자유를 가진다. 청약을 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어떤 의무, 즉 예컨대 승낙 여부의 해답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부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자, 매도인이 예컨대 자신의 주택을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를 의뢰합니다. 그럼 중개업소는 네이버 등에다가 물건을 올리죠. 물건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인터넷 공지를 보고서 찾아온 사람과 얘기를 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비 매수인들, 즉 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를 의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개업소는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기재해 놓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향후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가격만 만들면. 이 사람들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때마침 이제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해요. 즉, 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인의 청약 의사 표시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아, 저는 그게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를 발신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즉 여기서 답변 여부는 자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 중개업소가 이거 지금 급매물이고 인기 많은 거니까 언제까지 확답이 없더라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을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홈쇼핑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편물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옛날 얘기죠. 우편물을 보고서 전화 통화해서 콜센터 연결해서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다 간혹가다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갖다 놔요, 집 앞에. 그리고 언제까지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거기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언제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을 간주하고, 따라서 당신은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써놨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자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취할 의무도 없고, 설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작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얘기인 겁니다. 상대방의 지위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법률 지식이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떤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을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이 내용 증명 답변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낙은 자유를 가진다. 청약 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을 간주한다는 문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에 대한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 당연한 내용인데 왠지 이런 지문을 보면 혼동인 겁니다. 근데 실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번에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하게 되면 계약의 체결을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뭐라고 하죠? XX 놈이라고 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청약자 갑이 을에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출제가 나오면 헷갈립니다. 근데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낙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도달 문제. 승낙을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받아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그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청약의 효력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잠시만요.
잠깐만요. 다만 이게 당연하겠죠.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의사표시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승낙의 통지가 자 청약의 표시를 이때 했고요. 승낙 기간을 이때 했어요. 이때까지 승낙의 의사표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승낙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이때 했는데 이 승낙 기간 했는데 연착이 됐어요. 연착이 뒤늦게 청약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승낙 기간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즉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때 발송하려면 다음날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도착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며 야 보통의 이 사람은 왜냐면 이때쯤 보내면 다음날 도착할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다음날 승낙 기간 내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 신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이 성립된 걸 한 건데 청약자는 실제로는 승낙 기간이 도과된 후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아 승낙자가 지금 계약이 성립된 걸 착각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승낙자의 어떤 신뢰받는 그 이익을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지하라는 겁니다. 친절하게도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며 청약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비록 연착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비록 승낙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승낙 의사표시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을 때 그리고 우편물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 염두에 두고 나온 조항입니다. 결국은 이 상대방이 신뢰, 계약이 성립됐을 걸 보는 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약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조치하도록 한 겁니다. 자,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승낙 기간은 2020년 5월 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갑은 을이 새로 청약을 5월 15일 날 승낙을 했어요. 이미 승낙 기간이 5월 8일까지인데 승낙 기간을 도과한 시점에 승낙 의사 표시했죠. 그러니까 연착의 문제는 아니죠. 연착의 문제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승낙 자체의 의사 표시 5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승낙 기간까지 올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은 안 되겠죠. 다만 이 승낙 근데 받게 돼요. 근데 청약자 입장은 갑이 청약자, 을이 승낙자예요. 언제까지? 2020년 5월 8일까지. 근데 그 기간까지 승낙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승낙 안 한 걸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얼마 지나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왔어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승낙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겠죠. 선택이니까요. 그럼 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을의 승낙을 청약을 보고 그러면 갑은 별도로 다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발송 자체가 늦거나 이런 경우겠죠. 승낙 의사표시가 발송 자체 늦은 경우죠. 아니면 발송은 늦지 않았으나 연착 통지 아까 있었죠. 이 승낙 기간 내에 보통의 경우는 도달할 수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된 경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청약자는 연착 통지를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지연 통지. 이 사람이 이 기간 내에 못 받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 통지 안 왔어. 그 얘기입니다. 연착 통지와 지연 통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착 통지는 승낙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통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늦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야, 네 생각과 달리 이거 늦게 도착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연 통지는 야, 너 아직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 지연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연착된 승낙을
대신에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하게 되면 승낙 기간 내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죠. 대신에 승낙을 새 청약을 보고 청약자가 다시 승낙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30조에서. 그 개념입니다. 발송 자체가 늦거나 발송은 늦지 않았으나 연착 통지 또는 지연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 이 의미는 뭐냐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발송 자체 늦거나 발송 늦지 않았으나 연착 통지, 지연 통지를 한 경우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상실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다만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승낙 의사 표시를 했죠. 비록 승낙 기간을 도과해서 승낙이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청약을 보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계약 성립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승낙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의 도달 문제. 승낙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의 도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즉 연착 통지, 지연 통지에 기한은 없고요.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승낙은 언제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겠죠. 종전에는 승낙 기간 이후에 도달했지만 일정한 경우는 예외를 뒀어요. 하지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승낙에 대해서는 언제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다만 청약자는 그것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 승낙 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취급은 다르다는 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다? 맞다. 자, 대하여 승낙 기간을 정하여 연착된 승낙. 이 연착된 승낙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거죠. 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게 아니라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거고 당연히 계약은 불성립합니다. 근데 그거를 연착택 승낙으로 표현한 겁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서 연착택 승낙은 상당 기간을 도과하고 상당 기간을 도과한 후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연착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쓴 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서 계약은 불성립하지만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을 보고 승낙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겠죠. 자, 승낙은 원칙은 도달주의건입니다. 상대방 승낙 또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죠. 청약자에서 의사표시죠. 따라서 의사표시 도달해야만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청약이 있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의사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격지자 간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 반대만 대화자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계약서 쓰는 것을 대화자 간. 그렇지 않고 우편이나 시간이 서는 거, 의사표시 합치에 가는 과정에서 의사표시하는 과정에서 보내고 도달하는 과정에 기간이 걸리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 걸 본다. 발송한 시점에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조문을 운영할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다만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냥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이 아니죠. 이거는 어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 얘기는 발송 시점, 승낙이 있었으니까 승낙이 발송한 시점에 의사합치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과 승낙이 도달이 돼야겠죠. 청약은 이제 상대방에 도달되고 그 청약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이 도달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승낙 의사표시를 청약자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격지자 간에는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겠죠. 원칙에 대한 예외.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의사실현이라는 계약 성립. 자, 좀 전까지 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걸 봤습니다. 둘 다 의사표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도 상대방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의사실현, 계약 성립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는데 당연히 청약에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어요. 이 상황에서 원칙적인 모습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청약자에게 가야겠죠. 하지만 청약자가 그 청약 의사표시에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간주하겠다. 그런 겁니다. 예컨대 물건을 포장지에 들어서 쓰게 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관습에서 뭐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어떤 행위, 결국은 승낙자 어떤 행위인 거죠. 승낙자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때 성립한 걸 보겠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예컨대 어떤 사무 처리를 임하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이해조차 이임 사무를 실제 처리한 경우 그 경우에 뭐가 된다? 이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저한테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어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이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내용의 소송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어요. 소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소장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상담도 여러 번 했고 금액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고민을 하다가 의사표시 없이 별도의 지금 맡겠습니다 의사표시 없이 그 얘기를 소송과 관련된 이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 그러한 경우에 별도 의사표시는 없지만 소송 이임장을 냈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이임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앞서 본 거는 청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했고 그게 도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있으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사실행위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다만 예외는 격지자 간 계약 같은 경우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인데 그런 경우에도 승낙의 의사표시는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승낙 의사표시 자체를 안 해요. 청약객자한테 이거 승낙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단지 청약에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행위가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 그 행위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의사실현은. 그러면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는데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네, 이런 경우는 좀 현실에서 우리가 공인중개 실무를 할 때는 없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예금계약이에요.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금자가 뭘 하죠?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통장이든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입금할 것 같으면 돈을 주겠죠. 그러면 그 수납원, 은행원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통장에 돈을 입금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세요 하게 되면 돈을 뭉태기 받겠죠. 그럼 뭐라 합니까? 지폐가 정확하게 이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띠디디띠디디 뭔가를 하겠죠. 뭘 합니까? 입금증 같은 걸 찍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1년을 가져갔는데 수납원인 은행원이 은행에 자기 회사에 입금시킨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횡령한 경우였습니다. 개인이 가진 거예요. 그 경우에 다툼의 소지는 뭐냐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예금자는 예금계약 성립했고 나는 돈을 줬기 때문에 예금 돌려줘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금융기관이 무슨 소리야? 예금계약이 수납원이 돈을 받았을 뿐이지 그 돈 받은 후에 당신한테 건네줘야 할 입금증 같은 안 줬기 때문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 따라서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돌려줄 의무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보통의 경우는 돈을 받으면 입금증을 주거든요. 근데 그 입금증을 안 주고 업무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자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온 거예요.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돈을 제공하고 이게 청약이죠. 예금 계약의 청약인 겁니다.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받아서 확인한다. 여러분 받아서 확인하면 그게 의사표시입니까? 받아서 확인만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겁니다. 관습에서. 받아서 이 금액 맞습니다. 그 순간 예금계약이 성립된다는 거고 다 확인하면 그래서 별도의 입금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금증을 주는 얘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건데 그런 승낙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 없이 단지 돈을 받아서 은행원이 돈을 받아서 확인만 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한 시점에 이미 예금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따라서 금융과 기관이 그 받은 돈을 실제로 입금하여진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의사실현입니다. 받아서 확인한다.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실현에 의해서 예금계약 성립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거를 개인이 가져가든 아니면 회사에 납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이 사실이 발생한 때 뭐가 된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이걸 아는 때가 아니라는 거. 또 이러한 사실이 있었냐를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따라서 청약자가 이런 사실이 발생하는 여부를 아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에.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되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교차 청약.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계약의 성립 모습은 이제 청약과 승낙인데 보통 청약을 해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그런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보통의 시간적인 어떤 선후가 있겠죠. 청약을 한 다음에 청약 의사표시 수령한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서 승낙한다. 그게 보통의 모습인데 동시간대에 이 사람도 청약을 하고 이 사람도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 상대방이 청약할 때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무렵에 같은 시점에 각자 청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약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성립 시점은 언제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청약 의사표시가 각자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즉 의사합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해야만 의사합치가 있잖아요. 근데 청약이 상호 교체된 거예요. 보통은 청약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승낙이 왔는데 순간 교차되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근데 시점이 언제다? 도달한 때. 이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할 때, A의 청약 의사표시가 B에게 도달한 때, 전부 도달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면 틀린 질문입니다. 자, 약관. 제가 계약에서 특이한 게 있죠. 약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관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예컨대 KTX를 타고 어디 간다? 승차권을 보게 되면 뒤에 약관이 있어요. 우리는 또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보험, 그리고 인터넷 쇼핑할 때 가입을 할 때, 아니면 뭐 신세계 이마트 회원 가입할 때 되게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이 회원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PC를 통해서 뭔가 할 때도 약관에 동의합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본질은 계약이에요. 본질은 계약인데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의 가장 모습은 어때요?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협의를 거쳐고. 그게 계약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매번 협의해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경우. 예컨대
승차권 할 때 여러분 승차권 했을 때 계약을 발권하는데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매번 합의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회원 가입할 때 불특정 다수요. 지금 이용객들이 몇 천만 되는데 일일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내고 정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을 일일이 정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사업자가 미리 계약을 내용을 정해서 고객은 그냥 오케이만 하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약관이라고 합니다. 미리 사업자가 만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 대부분 계약서 내용을 뭐 읽어보셨으면 해놓고 대부분 동의만 해요. 고객은. 계약 내용에서 협상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동의 안 하면 회원가입도 안 되고 승차권도 구입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미 만들어진 계약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 약관이란 한번 표현을 쏠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은 당사자가 있죠. A, B가 있죠. 당사자가 다수의 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KTX 구매, 보험 계약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미리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데 사회경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게 되면 KT가 연착을 하거나 사고 발생이 되면 그 약관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동의만 했지만 어떤 일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록은 누가 만드는 거죠? 사업자의 시행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자가 착하게도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을 쓸까요? 불리한 내용을 쓸까요? 자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쓰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과정에 전혀 개입을 못해요. 내용에. 오직 고객은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개별 협상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내용이 많아요. 즉 예전에는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전에는 다 사업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쉽게 해서 그런 내용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자에게 채무 불이행의 어떤 규칙 사유가 있으면 책임지는 건데 약관의 경우는 사업자는 어떤 경우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어떤 책임 규칙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의 손해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적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규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계약이지만 원래 계약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원칙적 모습은 협상력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근데 약관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그의 약관 규제법입니다. 결국은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이제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규제하는 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자세한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딱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딱 집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관도 한두 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약관 자체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즉 약관법에는 약관의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관의 내용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거기 때문에 약관의 해석의 함에 있어서는 신의 측에 맞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애매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관 규제법은 고객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석이 문제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원칙을 법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출제한 겁니다. 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미리 정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개개인의 구체적 평균인, 보통 평균인. 약관은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 내용을 정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원칙적 모습은 나의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게 계약의 원칙적 모습이지만 약관의 경우는 성격상 일반 평균의 기준에서 작성을 해야 하고 해석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까지 고려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약관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관은 사회 경제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균인, 약관은 일반 평균이지 개개인의 구체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틀린다. 일반인 평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해설을 보게 되면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의미가 일반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석되어나는 겁니다. 즉 약관 해석의 기준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평균적, 일반적, 평균적 고객에 두고 이를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약관은 개개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보편적으로 또 해석이 돼야 합니다. 적용돼야 합니다. 그건 약관의 특징입니다. 자,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는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에게 유리한 거죠. 약관 작성자 누구죠? 사업자죠. 약관 작성자는 사업자니까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즉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이게 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석의 원칙인 거고 이제 개별적 약관의 기본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4조 기억나십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때 무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약관의 내용들도 예컨대 불공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은 이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 원칙적인 추상적인 표현을 원칙을 천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가 이겁니다. 부당하게 가중한 지원 손해금 고객에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위약금 관련된 거. 요즘은 위약금이 언제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예약금 다 몰취한다 나왔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지원 손해금을 주는 건 마찬가지인 고객에게요. 예컨대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 자체는 무효를 시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세분화되는 거예요. 1개월 전에, 15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게 나눈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내용의 통제 때문에 그러한 예시가 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지원 손해금은 부담시키는 약관정은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약관규제법에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정은 공정 이름으로서 추정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추정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게 불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출제 지문은. 고령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좀 출제가 됐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읽으시면 딱 감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동시 항변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